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하루 쉬고 개장한 뉴욕 증시 그야말로 쇼크였죠. 나스닥 3% 넘게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9월을 시작하기 전에 월가에서 1년 12달 중 가장 힘든 9월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긴 잡았습니다. 결국 노동절 하루 쉬고 나왔는데요. 첫 거래일 조금 심상치 않게 시작하네요. ISM 제조업지수 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등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 근접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이 좋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또 엔비디아 10% 가까운 하락. 그런데 문제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등 모든 지수가 다 빠졌다는 것이고요. 장중에 반등 시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첫 거래일부터 뉴욕 증시 힘겨웠고 우리 증시도 어제는 눈치만 보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이 굉장히 걱정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했습니다. 좀 순매수로 돌아서나 싶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2,7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죠. 개별 종목 중심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권 조이기에 나섰다고 하죠. 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해결에 나섰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대출 기간과 한도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데요. 하모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쉬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휴장 마치고 맞이한 뉴욕 증시 9월의 첫 거래일 아쉽지만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나쁜 뉴스가 시장에서 악재로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51%, S&P 500이 2% 넘게 떨어졌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3%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주요 종목들, 특히 대형 기술주들 직격탄 맞은 모습입니다. 8월 초에 악몽이 잠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애플이 2.7%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85%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 가장 타격을 입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9.5% 빠진 가운데 반도체주들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인텔도 8% 넘게 떨어졌고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 업체죠. 마벨 테크놀로지도 8.16%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퀄컴도 6에서 7%대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표와 더불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옵션 매매가 많았던 점도 감안하면 수급 영향도 컸던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3.9%, 9월 9일부터 새로운 반독점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 더 깊었고요. 아마존은 1.2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8%대 하락했고 일라이릴리도 하락. 더불어 테슬라는 2025년 말까지 중국에서 출시를 목표로 모델 Y 차량의 6인승 버전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매그니피센트 7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 하락이 뼈아픈 하루였습니다. 그 원인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약세 조짐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2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47.5를 소폭 밑돌았는데요. PMI가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조업 경기 우려가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내용도 8월 미국 제조업 PMI가 47.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인데다가 심지어 전월에 비해 더 떨어져 걱정을 키웠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와 채권이 강세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것과 반대로 국채 금리 뚝 떨어졌는데요. 10년물의 경우 3.83%대까지, 2년물은 3.86%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의회 연설에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부 비둘기파적인 전환을 기대했지만 우에다 총재의 이런 매파적 발언이 엔화 강세를 촉발했습니다. 지난 8월 초 또 하나의 단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머릿속에 스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 우려되면서 유가는 급락세 보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로 후퇴를 했는데요. WTI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약세 보였던 9월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중소형 종목이 랠리에 참여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나름 선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9월 금리 인하와 11월 대선 이슈로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8주가량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든 일단 시장이 들어오는 이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 시장 동향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인텔이 새로운 AI PC용 칩 루나레이크를 공식 출시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새 칩의 AI 성능은 전작보다 평균 58% 더 개선됐고요. 특히 4세대 NPU 성능은 이전보다 최대 4배 더 강력해졌습니다. 새 칩은 삼성전자와 LG 등 20개 이상 국내외 PC 제조사에서 출시할 80여 종의 PC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또 새 칩을 탑재하고 최신 버전의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모든 PC는 11월 중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코파일럿 플러스 PC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출시한 차세대 AI 칩은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았는데요. 인텔은 향후 제품별 위탁 생산 다양화 방안을 검토해 삼성전자도 자사 칩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마치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최근 인증을 완료하고 H200용 HBM3 이 8단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H100이 출하되면서 올해 HBM3 소비 점유율이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의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한 SK하이닉스는 후속 모델인 12단 제품 역시 이미 주요 고객사들의 샘플 공급을 마쳤고요. 이번 분기 양산을 시작해 4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내년 이후 출시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저가형 모델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모두 OLED로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LG 디스플레이 등의 차기 아이폰 SE용 OLED 패널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LCD 패널을 공급했던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공급망에서 배제되고요.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의 각각 50%,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펀드들이 과거 죄악조라고 부르면서 투자를 기피했던 방위산업이나 석유,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쟁 또 경기 침체 우려로 ESG 투심이 얼어붙자 불매해서 투자 유턴에 나선 모습인데요. 유럽연합과 영국의 ESG 펀드는 올해 2분기 방산업체 주식 11조 4천억 원어치를 보유해 2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고 방산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유럽 ESG 펀드도 지난 2년 동안 22개에서 63개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ESG 펀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보유액이 크게 늘었고요. 방산 테마 뮤추얼 펀드 ETF는 2022년 1월 58억 달러에서 올해 7월 176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방위 산업체들은 한바구 숨지고 있는데요. 무기 주문이 쇄도하면서 2026년 우리 돈 7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현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주도주가 부재한 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업종이 이슈 타고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지방의 물류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린다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쿠팡은 앞서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밝혔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국 9개 지역에 통합 물류센터를 짓고 10,0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추가 투자하고자 한 9개 지역은 최근 인구 정체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 이번 지역 물류망 투자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다시 지방으로 유입되고 여성 고용도 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로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쿠세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배달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앱 민족의 점유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반면에 쿠팡이츠는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는데요. 쿠팡이츠는 지난달 점유율이 22.7%로 발표돼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KCTC가 10.28%, 한국전자홀딩스와 다날이 모두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MBT가 2.74%, 흥국 F&B가 1.94%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6차 자문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업종별로 균형 있게 종목을 편입시키고 상장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 및 밸류업 표창 기업에 대한 지수 편입 우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밸류업 지수가 국내 증시에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KB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대한 주도주 찾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밸류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밸류업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금융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6.48%, 삼성화재와 한양증권, 흥국화재 모두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또 그 밖에 하나손해보험이 3.63% 올랐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의료업종에 대한 벤처 투자 회사와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액은 8,34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의료업종에 대한 투자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 비만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바이오 투자도 회복세를 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약바이오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일부 기업들의 개별 호재가 나온 것도 바이오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샤페로는 자사에서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가 미국 FDA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으면서 20% 넘게 뛰었고요. 유한양의 우선주도 17.49%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방을 논의 중이란 소식에 9% 넘게 뛰었고요. 시젠과 GL팜텍은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카지노주가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기업들의 8월 실적이 공개된 것이 하나의 기점이 됐는데요. GKL과 롯데 관광개발의 순매출은 각각 413억 원, 3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6%와 84.4% 뛰었고요. 8월 기준 고객들이 게임에 베팅한 금액인 드로백도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은 카지노는 업황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 두 자릿수 드로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울러 9월에서 10월 주 고객층인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했는데요. 다올 투자증권은 중국은 추석 연휴와 다음 달 국경절 연휴, 일본은 오늘 16일 경노의 날과 23일 추분의 날 등으로 카지노 수요가 올라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 GKL이 3%, 강원랜드가 2.55% 올랐고요. 파라다이스가 1.94%, 롯데관광개발이 0.8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지수 일제히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9월은 역사적으로 힘든 달이라고 하는데 벌써 조짐을 보이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어제도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으니 오후 들어서 바로 방향을 틀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간밤에 위증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내리막길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대비하시죠. 양 지수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피가 0.61% 내려 2664.63포인트, 코스닥은 1.15% 하락해 760.37포인트였습니다. 미증시 휴장으로 큰 이슈가 없는 와중에 외국인 수급이 비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딱 12시 지나자마자 꺾였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더니 결국에 2,875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2,412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만 5,131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8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도 989억 원 순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개인만 1,65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총 10위권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해 질렸습니다. 어제 하락의 주축은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55% 하락해 72,500원, SK하이닉스가 3.28% 반락하며 16만 원 선을 내려갔습니다. 종가는 16만 8,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대표주인 현대차가 3.46% 약세였고 기아도 3.68%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4개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플러스일 정도로 반도체와 완성차 투톱의 하락 기여분이 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말라버린 반도체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자동차 업종은 현대기아차의 8월 판매량 둔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 확대와 외신에서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폐쇄 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가중됐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또 한 번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딱 2종목만 올랐는데요. 알테오젠이 1.09% 추가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클래시스는 K뷰티 성장 가능성에 3%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까지 2차 전지 대표주가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HLB가 2.4%,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4% 내리는 등 제약 바이오 섹터는 또 한 번 부진했습니다. 환율은 추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3원 오른 1,341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휴장으로 특별한 재료가 없었지만 위안화 약세 동조화되며 1,34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미국 제조업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를 보이다가 역외 환율은 지표 확인 후에 1,340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40원 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달러화 지수가 상승한 만큼 상방은 열어둬야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며 미증시가 급락했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주가 폭락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AI와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탄탄하고 증권가에서는 AI 등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이 섹터를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AI 시장 확대와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MLCC 수급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 스마트폰과 PC 등 MLCC 탑재량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전장용 MLCC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완성차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LCC 업체들은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생산 능력이 저하될 경우에 결국에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전개되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아바텍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여전히 큰 만큼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겠는데요. AI 반도체주가 부담스럽다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 MLCC 쪽이 지금 접근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까지 체크하시죠. 오늘 대만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이 개막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쇼크로 우리 반도체주들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미콘 타이완에서 이를 보완해줄 이슈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한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셀트리온과 클래시스 등 제약 바이오, K-뷰티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지지부진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토큰증권과 대마초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토큰증권, STO 관련주는 법제화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조각 투자 서비스를 넣기 위해 속도를 내자 주목받았는데요.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등이 관련주를 엮이면서 부각됐습니다. 대마초는 해리스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걸까요? 어제 시장 이미 빠졌는데 간밤 미증시가 폭락한 터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하락분이 선 반영됐길 바라지만 엔비디아 영향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지금 9%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안 그래도 9월은 좀 힘든 달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네. 쭉 해오다가 다우 지수나 S&P 500이 다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보면 전고점 근방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막히는 모습 S&P 500도 그렇고 유럽 주요 증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9월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 안 좋으네요. 지표도 지표지만 어지간하면 저 정도 급락이면 그동안 이렇게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조금 네. 아래 꼬리가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게 없었고 아까 빅스도 확인해 봤지만 33% 급등. 네, 빅스 변동폭이 하루에 33%나 네. 움직이고 저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소장님 타이 색깔요. 이거 저 이 색깔 잘 못 봤는데. 저 1년에 한두 번 매는데 이거 좀 아침에 나오면서 뉴욕 증시 보고 나니까 이걸 또 멜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느낌 안 좋을 때, 쎄할 때 이렇게 매고는 옵니다만 진방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진호 호들갑 떠는 거 보니까 별일 없겠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은 조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제하고 펀더멘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네, 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좀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KB국민은행 자문교수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저희 프로에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진짜 우리 장 박사님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도 뭐 하루는 경기 침체라 그러고 네. 하루는 경기 걱정 없다 뭐 골디락스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뉴욕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근데 지금 어제 장과 8월 5일, 8월 초의 장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한 특히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온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연준의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걱정.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이전에 있었던 8월 같은 경우에는 AI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치 문제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엔비디아가 또 반독점 위반에 대한 또 소송이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비슷하게 엮여서 기술주가 많이 폭락을 했고 예. 또 외환시장에서 보면 엔화는 또 강세가 되고 네.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또 달러화도 강세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근저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 이게 침체냐 아니면 뭐 골디락스냐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네. 아니면 매달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이것이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아니면 하회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요번에도 보면 8월 ISM 지수 보면 네. 지난달보다 높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 예상치는 하회고 그리고 절대 수치는 지난달보다 조금 조금 올라갔고.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올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회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치인 50을 하회했다는 거죠. 이게 또 5개월 연속인가요? 그렇죠. 예. 5개월 연속이고 그리고 S&P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예비치보다 좀 더 개선이 됐는데 예비치보다 좀 떨어졌나? 네, 예, 예비치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ISM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 자체도 그거지만 저 안에 세부 지수들도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생산 지수입니다. 생산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그 경기 침체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신규 주문 지수도 계속 이제 빠지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떨어지네요. 네, 많이 네. 떨어졌네요. 네. 반면에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용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용 지표도 사실 주간 단위나 아니면 월간 단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지난 7월 달에 11만 4천 개로 줄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 달에는 17만 개였었어요. 네네. 그 전 달에는 또 21만 개였고. 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기가 변곡점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좋다가 나빠지기 위한 하나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보면은 지금 표에 나오는 신규 주문 지수부터 해서 저렇게 쭉 보면은 그 와중에 어떻게 ISM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47.2라도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올랐나 싶은데 저기 빠진 게 재고 지수 아닙니까? 네. 재고 지수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그 말은 결국 실컷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재고 지수 빠진 것보다도 요번에 재고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요번에 잠깐 저 데이터 보기 좀 해석하는데 어렵겠지만 네. 고용 지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저 부분도. 조금 올렸는데 그래서 고용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기존치 5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말에 또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숫자는 높아졌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위축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7월 달과 8월 달의 고용 지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7월 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4천 개 늘어났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네. 근데 이게 7월 달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었고요. 네. 이게 또 계절적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좀 연준은 아직까지 7월 달의 지수가 이런 계절적 일시적 요인에 의한 나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은 많이 줄었는데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이 이제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고용 시장의 걱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일자리 수인데 예. 일자리 수가 지금 시장 예상은 약 한 16만 개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6만 개가 어떤 숫자냐면 아까 말씀드린 7월, 6월, 5월 달 네. 3개월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지난 3개월 평균보다 일자리 수 증가가 축소가 되면 예를 들면 16만 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네. 연준이 빅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빅컷. 네. 이번 당장 18일 FMC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아직까지는 지금 CME 네. 와치에서 보면 예. 네. 25bp, 네. 보통의 인하 정도가 한 62% 정도 되고요. 네네. 50bp는 38%입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개가 이제 7월, 6월, 5월 지난 3개월 평균치가 한 16만 개.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 예상도 한 그 정도. 네. 보는데 16만 개를 하회하는 일자리 창출 난팜 수치가 나오고 실업률도 지난달에 4.3까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고 네. 그런데 4.3이나 4.2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50bp 이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시장은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은 그것을 그러면은 그걸로 받아들여서 주식 이제 더 안 빠져도 돼.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뭐 50bp나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 늘 논란입니다. 빅컷이 시장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부분이 진짜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50bp의 인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고요. 예. 경기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네. 얘기죠. 그 자체는 앞으로 금리의 인하 폭이 25bp를 했을 때 25bp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50bp가 됐을 때는 더 빨리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이거는 시장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말씀 더 주세요. 네, 근데 이러한 어떤 뭐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9월 달에 8월과 9월 달에 계절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성과가 좀 나빴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나빠지니까 시장에 참가한 어떤 전략가들이든지 전문가들은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하라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간밤 보니까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네. 그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중국의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신호로도 해석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유가 하락은 사실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같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젠가 그저께 나왔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네.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유가를 좀 내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와 9월 1일과 8월 30일에 나온 중국 PMI PMI 지수를 보면 중국 내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얘기 자체는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어제 볼 것 같으면은 그거죠. 저기 원자재까지도 급락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수요 위축에 오펙 플러스 쪽은 또 이제 증선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같은 쪽도 다 같이 내리고 그게 낙폭이 커지고 뭐 쉽게 갖다 붙이자면은 뭐 달러가 강해졌으니까 원자재 네. 약해지고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측면에서는 또 안 좋아 보이고 특히 FX 시장에서는 호주 달러가 급락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 빅스도 뛰고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술주가 빠졌으면은 하다못해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경기 민감주라도 좀 올라주고 이런 기세인데 어제는 전부 다 주저앉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냥 국채 쪽으로 조금 돈이 가고 달러 쪽으로 좀 다시 쏠리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달러는 또 약해졌던 그 모습인데 처음에 좀 따라가던 달러가 오히려 나중에는 달러가 급하게 도는 거 보니 네. 죄다 막 겁이 나나 봐요. 네. 달러 쪽 아니면 국채 쪽.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어 던져 뭐 코인까지. 조금 저는 어제 밤 흐름을 갖다가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아 조금 시장이 많이 지금 쫄아 있구나. 예, 뭐 지금 우리가 시장 자체를 보면 상반기 동안 상당히 이제 성과는 괜찮았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정책 금리를 거의 뭐 500bp 이상으로 올려도 US 익셉셔널리즘, 미국 경기 혼자 굉장히 호황을 예외주의.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았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소위 이제 그랬죠. 장단기 예.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는 곧 온다라는 네.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개월째 지금 계속 역전, 역전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은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계속 언젠가는 과도하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는 죽을 거라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런 사인들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로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극도로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빠졌고요, 달러 강세돼 있고요, 원자재 시장 축소됐고, 채권 금리 내려왔고,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손해는 무지 커져 있고 예. 위험자산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시장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정이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꺾였다가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상향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등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 거기에서 보려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시계를 높여서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 뭐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많이 보니까 네. 미국 경제의 전망을 보면 올해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3%로 보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내년도 1.7%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7%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게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좀 더해서 평균을 하면 그 상위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 대비 연율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세션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마켓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전반적인 금융 환경 자체가 완화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은 위험선을 좀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성장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9.5% 그러니까 올해 어제 자체로 마켓 밸류 약 한 340조 정도 빠진 겁니다. 2,790억 달러가 줄었으니까
이 정도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죽은 것이 그동안 계속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모멘텀 크게 성장하다가 이익이든지 아니면 전망이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는 스테빌라이즈 되는 그런 안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자체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어느 네. 정도 유지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할 때 5% 내외의 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그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시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때그때 막 자꾸 이제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조변설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채널에서 아직은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고 됐더니만 금요일 날 미국 장이 그나마 큰 폭으로 오르길래 속으로 그래도 했는데 결국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짜리였고 실컷 긴 연휴 보내고 나서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패대기를 쳐버리는데 거기다가 또 그거 한 거죠. 저도 그 한계를 느끼지만 그쪽 사람들도 한계가 여전히 있을 텐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관들의 전망을 그나마 이렇게 계속 들어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최근에 네. 월가 어지간한 증권사나 무슨 뭐 할 것 없이 리서치 기관들이 전부 엔비디아 목표 주가 다 올렸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그렇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 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톰리라는 분은 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늘 이렇게 강선원자로 유명했는데 네. 바로 9월장 시작하기 전에 한 7 내지 10% 정도의 시장 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그분조차도 물론 그분의 결론은 늘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투자자에게 기회가 매수 된다. 기회다. 예. 그거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분한테는 충분한 기회지만 저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10%는 아픈데요. 네. 사실 뭐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나올 그 고용 지표가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만 개 정도 나오고 또 아까 이제 실업률 4.3% 얘기하셨는데 예. 실업률이 4.3%보다 높아지는 경우 예.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은 또 한 번 히스테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것이 금융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된다고 하면 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또 한 번의 그 큰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네. 아마도 이런 점이 시장에서 8월과 9월 달에 들어오면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좀 높여라. 이렇게 충고한 그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분간은. 네. 우리 장재실 박사님도 미국에서 하게 하셨지만 경제학으로 그때하고 네. 요즘 미국하고 박사님 보시기에 그때 미국이 여전히 지금도 미국입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좀 달라졌다 보시는지.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경제를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때도 지금도 미국은 상당히 강하고 잘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냐 마느냐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때 그냥 좀 하다못해 네, 제가 그때 만약에 샀으면 예. 물론 이제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랩에서 일했는데 그때 네. 웹페이지 디자인을 제가 아마 어쩌면 한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웹 디자인을 그렇죠. 하셨다고요. 그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에 뭐 웹 크롤러라는 것도 있었고요.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포도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포도주. 예.
그 지금 보면은 뭐 포털처럼 해서 예, 예. 그 친구는 졸업하기 전에 백만장자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요. 예, 학위 따기 전에. 그래서 제 참 기회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있고 AI가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또 메타도 있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미국 경제는 항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성장률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2.4%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네. 그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6% 정도 됐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지금 우리 성장률 2% 중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이노베이션으로 계속 기술을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그런 강점은 있는 경제다. 근데 뭐 그 이외에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은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달라진 게 좋은 의미로 달라졌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 나쁜 의미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좀 생활 형편이라든지 사회 불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 많이 좀 고치고 아니면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시 금융시장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좀 당분간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오진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조금 박스권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병에 이제 물이 있다고 컵에 예. 물이 있다고 보면 네. 이 물을 이제 뭐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근데 포트폴리오 개념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선반영돼서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지금 내년까지 200bp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하락폭이 제한될 거라는 또 전망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스티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제 전문 용어로 경제에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적정금리 수준이 있거든요. 자연금리 그게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이익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위험 자산들이 많이 조정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의 어떤 또 자산에 있어서의 배분의 가중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성급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정민 앵커가 이제 또 동시 호가 네. 상황도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도 잘못하면 이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는 날이겠다 싶은데 뭐 짧은 시간에 다 요약은 안 되더라도 이따 연결해서 듣더라도 박사님 네. 맨날 미국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기 상황. 우리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 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7가지의 예.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가. 네. 근데 이것이 지금 거의 지난 3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 그 얘기는 예.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고요. 생산은 3개월 이상 지금 전기 대비 마이너스고 산업 생산 계속 저조한. 예. 소매 판매 예. 이거는 뭐 4개월 이상 지금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 내외 감소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2.3이다 2.5%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83포인트고 코스닥도 3.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100원이죠. SK하이닉스 8.9% 급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만 3,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0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3만 원이고
현대차가 3%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도 지금 4.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7,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6.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최저가 54,9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3.5% 하락이 예상됩니다. KB금융, 포스코홀딩스도 KB금융 보합이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는 16만 9,800원, 알테오젠도 3.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4천 원, 에코프로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7천 원, HLB도 3.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5천 원, 엔캠 3.8% 지금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8,500원, 삼천당제약도 4.7%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14만 5천 원, 클래시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6%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5,200원, 휴젤도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3만 7,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약세 출발 예상되네요. 호가가 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오늘장에서도 개별 종목,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네요. 진짜 동시효과만 봐서는 아주 살벌하네요. 그냥 2,600을 바로 깨버린다. 그리고 개장하고 바로 시장이 멈춘다. 지금 뭐 사실 기대하는 거는 어제 같은 정도의 그 지수 하락이 나오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으면은 나스닥이 3.26% 하락인데, 그러면 통상 그 다음 날 1%는 나와주거든요, 반등이. 네. 근데 그렇게 나와주는 게 일반적인 시장 흐름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도 미국이 어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1, 2%대의 지수 낙폭이 유지되면서 하락세가 이어간다 하면은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또 이렇게 약간 밀리고 있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손 빠르신 분들이야 오늘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락주에 대해서 한번 대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은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형 수단도 마땅치 않고 이걸 갖다가 그냥 우산도 없이 어디 피할 처마 집도 나무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 같네요. 조금 이렇게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럼 이번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보면 네. 저는 25bp 인하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50bp 인하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뷰가 조금 바뀌신 지금 거예요?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시장의 이런 어떤 히스테리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특히 시장이 변동을 하면 시장은 두 가지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자체가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현재 그거니까 그렇죠. 미래를 우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경제 심리가 나빠진다는 거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에도 또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준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 저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 두 가지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추가적인 고용 시장의 악화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룸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는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50bp 인하 쪽으로 50bp.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까지는 25bp. 글쎄,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자꾸 변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안 그렇죠. 변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네. 시장 변하는 만큼 같이 뷰도 바뀌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야지 네. 또 시장이 안정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분기 현재 기준으로 연준의 그 정책금리, 연방기금금리 자체는 약 한 4.8%가 적정금리입니다. 적정금리. 예, 지금 5.5%니까 그렇죠. 예. 4.8%면 한 룸이 75 좀 bp. 예. 룸이 있죠. 얼추 한 25p 기준으로 한 3번은 빼줘야, 예, 예. 근데 낮춰줘야. 그것이 지금 기준인데 만약에 그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입니다. 네. 지금 경제 성장률 GDP 나오는 뭐 2.5% 3분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2.1%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허. 연준 기준으로 해보면 이게 3.8%? 이 정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 이 적정기 금리의 그 폭이 100bp 이상 정도 되니까 예.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의 폭은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경기 판단이 나쁘다고 하면. 박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책금리 내지는 기준금리가 좀 높은가 낮은가 갖다가 단순 무식하게 그냥 검색해서 가장 최근에 미국 성장률 플러스 가장 최근에 미국 1년 전 대비 CPI 더해서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크게 틀리는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맞- 근데 이제 그럴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금리 자체는 그 나라의 어떤 성장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반영해야 되고 그렇죠. 성장한 만큼 또 이자가 나가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예.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개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더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또 연준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치하게 적정 금리 수준은 적정 인플레이션과 적정 성장률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적정. 예, 그래서 적정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예. 그게 추정하는 게 어려워서 잘 발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11월 대선이라는 것도 여전히 변수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9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11월 대선 얘기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건 얼마 전까지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뭐, 얘기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다 해리스 트레이딩 나오고 이러니까 정책이 아니면 선거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뭐 섹터별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중국에 대한 정책의 강도가 변할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산업에 대한 또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상당히 경제나 시장의 폴리티컬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뭐 달러 강세로 얘기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예. 이거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펀더멘털 이외에 아, 경제 펀더멘털. 경제 이외. 펀더멘털 이외에 예. 거기다가 조금 어제 달러는 전반적으로 뭐 인덱스로 따지면은 또 달러가 살짝 뭐 강해지나 마나 뭐 유로 대비도 강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긴 하는데 달러보다 더 강한 게 엔하고 스위스 프랑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외환 시장에서는 또 이 두 통화가 소위 말하는 안전 통화로 인식되는 그것들 아닌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하고 주식 시장까지 여기서 교집합을 찾으니까 안전한 거 찾네요,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리고 안전자산 달러라든지 채권 쪽으로의 예.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뭐 포드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금융회사들도 지금 자본 조달을 채권 시장에서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물론 금리가 낮아서 하는 부분도 요 있지만 내용을 저희가 조금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노동절 휴무를 마치고 개장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쇼크였습니다. 나스닥 3% 넘게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9%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지금 시장에서 뭐 강세를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당분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계성 매물출에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9% 떨어집니다. 2,584포인트, 코스닥도 3% 하락입니다. 73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 떨어집니다. 7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8% 떨어집니다. 154,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9% 떨어집니다. 39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8%, 1.8% 하락으로 943,300원이고요. 현대차가 2.5% 떨어집니다. 231,500원.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9,8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 떨어집니다. 57,100원. 셀테리온도 2% 약세입니다. 192,200원이고요. KB금융 0.4% 하락 86,400원. 포스코홀딩스가 2.5% 약세로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2% 하락으로 175,0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3% 떨어집니다. 31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에코프로가 2.7% 떨어집니다. 86,600원. HLB 2% 약세로 85,700원. 엔캠이 4% 떨어집니다. 19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4% 약세입니다. 14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4%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 클래시스도 2.7% 떨어집니다. 54,000원. 리가캠바이오가 3.8% 떨어집니다. 88,100원이고요. 휴젤도 3% 약세로 239,500원, 셀트리온제약도 내림세로 6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통신주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1.4% 상승이고 그 밖에 KT는 보합이고 LG유플러스는 0.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3개에 불과하고요. 그 밖에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848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63개입니다. 그 밖에 1,523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삽니다. 지금 외국인이 125억 원 순매수, 기관 552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67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가 좀 빠르게 저가 매수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좀 심리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입니다. 628억 원, 180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는 80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좀 빠르게 매수 보여줍니다. 1,570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달러 환율은 1원 80전 상승한 1,343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뭔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 지금 딱 수급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개장 초에 얼추 오늘 저점은 다 봤나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메이저 외국인과 예, 기관이 예.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얼마야? 3% 찍었으면 됐죠 뭐. 개장초 지금 오늘 저점이 2,584.57 이게 딱 전일 대비 3%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니케이가 2.74%
니케이도 갭다운입니다만 아유 이 정도면 아유 2,600 나왔다고 지금 우리 PD 너무 막 환호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2,600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증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박사님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예, 참 이런 시장에서 입꼬리 함부로 올려도 안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네. 예,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좀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했었죠? 우리가 지금 캐리 아, 트레이드. 예. 옌 얘기도 옌 해주셔야 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8월 초에도 예. 사실 엔화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들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지금도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하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네.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은 또 금리를 또 내리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는 게 저금리를 빌려서 고금리나 높은 쪽에 이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금리 스프레드가 줄게 되면 엔캐리는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정책 금리 차이가 단기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4.75%포인트 정도 줄면 네. 캐리가 원화 되돌려지면서 엔화 강세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때 강세 폭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뭐 기간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달러 엔 상황에서 만약에 30% 정도 간다고 하면 110엔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달러화는 또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에 엔화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이게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또 계속 미국은 또 정책 금리를 낮추니까 달러 강세 요인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네. 1% 미만이고 내년도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성장률 1%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난 7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배경이고 올해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약 한 올해 말에는 정책 금리가 0.5% 그리고 내년 말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0.75에서 1%까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엔화는 그렇게 정책 금리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도 수시로 언와인딩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중국 쪽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MI 8월 PMI가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것은 또 50을 상회하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러게요. 같은 달에 PMI가 한쪽에서는 50 이하로 나오고 한쪽에서 50 이상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그랬었죠. 네네. 예. 이게 뭐 전혀 반대되는 예. 사인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통계국에서 나타내는 PMI는 국영 대기업을 포함한 3,000개 이상의 제조업의 많은 섹터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것은 약 한 600개 정도의 소규모 민간 수출기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벌써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네네. S&P PMI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 섹터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PMI가 나쁘다는 얘기는 수출을 포함했지만 내수도 있는데 네. 내수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PMI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물가 디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경제 내에서 경기가 부전한데 디플레이션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경기 침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와 투자, 특히 건설 투자 부분이 성장을 계속 아래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일부에서는 이게 현대 통화 이론 MMT의 예. 그게 아니냐라는 또 추측도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그거 지불 비율도 50bp 이상 예. 내리고. 네. 근데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그거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올해 중국이 5% 정부는 5% 성장을 달성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4.5%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 아주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다가 만약에 대선 후에 미국 대선 후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때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어제 이제 홍춘욱 박사님은 실기했다.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 이런 뷰를 주셨거든요. 예, 앞에서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상당히 안 좋은 예. 상황이다. 성장률 2%라도 안 좋다. 근데 뭐 우리 좀 잘 봐야 될 것이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2% 이상이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성장할 때 필요한 성장률이고요. 이게 잠재 GDP 적정한 수준의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이 변하는 게 성장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GDP는 이 적정 GDP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출물 갭이 마이너스다. 적정 수준을 하회하는 경제 활동 수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현재의 경제 활동의 적정 수준을 하회하면 그 끌어올려 가지고 성장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늦었지만은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택 가격이다, 가계 부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금리 가지고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쳐요. 그래서 네. 정책 변수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부 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이나 가계부채 이슈들은 거시 안정성, 뭐 거시 건전성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거로 하고 경제의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좀 재정 부분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어려운 말씀을 끄집어내셨는데 사실 이제 뭐 진단하고 비판하는 입장은 쉽습니다만 그러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 실행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 내지는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하도 좀 필요하고 재정 확대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 네. 그게 이제 재정 확대라는 것도 전 정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게 해마다 한 두어 번씩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애초에 연초에 잡았던 예산 갖고 안 되니까 또 나라 빚을 내서 또 이렇게 뭘 하고 하던 그거였고 그 결과는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부채 급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자꾸 추경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이 있고 하는 대로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부동산하고 그것만이 아닌데 금리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동결 기조가 너무 오래 이어져 있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는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 확대 그리고 어떤 통화적인 완화 정책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나 아니면 숙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네. 지속 가능한 성장.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요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생산 요소 중에서 인구 고령화는 노동에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과 투자입니다. 이 기술 부분과 투자 부분, 기술은 R&D고요. 투자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본을 축적을 옛날에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자본 비용을 낮춰서 많이 축적하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고성장하니까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산업이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거를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코리아 IT 관련된 네. 그 뭐였죠? 우리가 어떤 정부 IT 신산업 관련된 예,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민간 부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투자를 좀 가이드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분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예. 적어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턴가 선진국 특히 미국이 소위 말해서 산업 정책을 주요한 어떤 거시 정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보조금 지급하고 예. R&D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고 민간 부분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미국 경제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R&D입니다. 연구개발 투자고 혁신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을 합니다. 근데 혁신을 하는데 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혁신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예. 우리도 혁신 이후에 시장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부와 민간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IMF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0%대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정책과 네. 연구 개발 네.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혁신, 성장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서 AI, 미국 AI 기존 주도주들 좀 조정 겪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사실 그때와 지금의 기술 축적과 발전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시장과 산업에 침투하는 시간은 그때가 만약에 5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반으로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모바일라이즈 돼 있기 예. 때문에 AI가 우리는 컴퓨터로 그렇죠. AI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모바일 폰으로 예, 예. 휴대폰으로 할 디바이스,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다 웨어링 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노베이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멘텀 자체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초기에 급상승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다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는 있지만은 과거와 같이 지난 1, 2년과 같은 그런 어떤 급성장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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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발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자 미증시 급락 영향을 받아서 양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도 밑돌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2.61% 하락하면서 2,595포인트. 오늘은 2,6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3% 넘게 빠집니다. 현재 73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0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8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1,07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40억 원의 사자 포지션이고요. 기관 역시도 118억 원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만 829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그나마 강세를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도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 업종,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 제품 업종도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우선 토큰증권, STO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STO 법제화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증권사들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조각 투자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증권주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핑거가 17.72%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110원이고요. SK증권 9.94% 상승 중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7.93%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3,74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SM도 9.38% 강세로 현재 거래가 2,915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서울옥션 1.86% 상승 중입니다. 7,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주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대선에서 지지율이 4%포인트 더 높은 상황에서 해리스 수혜주로 마리화나 관련주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오성 첨단 소재 4.74% 강세로 현재 거래가 2,210원이고요. 에머리지가 2.35% 올라갑니다. 2,0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일약품 역시도 3.65%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673원이고요. 우리바이오가 1.72% 플러스권으로 4,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AI 관련주가 선방 중입니다. 개별 모멘텀에 따른 영향인데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2거래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 중입니다. 셀로메드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ADM 개발 완료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22.84%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 2,4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아바이오도 급등 중입니다. 재발 및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식약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거래가는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가 2% 가까이 오르면서 2,950원. 그 밖에 JLK가 0.42%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급락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급락 중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큰 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7.08% 빠집니다. 거래가 34,100원. 한미 반도체도 7%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SK홀딩스입니다. 7.25% 급락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4,150원. SK하이닉스 7.07% 급락하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도 반납한 상황인데요. 현재 거래가 15만 6,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윈팩도 5.75% 하락 중입니다. 1,47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했던 대로 큰 폭으로 빠집니다만 지난달 초에 역대급 급락장도 잘 견뎌냈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이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7,434포인트로 어제보다 3.34% 급락하며 출발합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장 초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가 막판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대거 나오며 결국 고비인 39,000선을 넘지 못했는데요. 오늘 장에선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더 큰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684선으로 어제보다 1.78% 떨어지며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로 오늘 문이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학개미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이번 순위엔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3개나 올랐는데요. 먼저 5위엔 7에서 10년물, 그리고 25년 이상이 3위, 그리고 1위엔 20년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일학개미는 이 상품들을 지난 몇 주간 대거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엔화가 다시 반짝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때 143엔대를 기록했던 달러엔 환율은 현재 14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화 강세는 다시 이어질 전망인데요. 미일 간 금리차 축소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잭슨홀 연설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확고해졌고 일본은행 역시 또 한 번의 추가 긴축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연말 전망치를 기존 142엔에서 135엔으로 수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140엔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 큰 환차익을 노리고 일학개미가 장기채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다만 7에서 10년물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4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는 지난주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BMW와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연료전지차 FCV 분야에서 전면 협력할 예정인데요. 최근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전기차 이외 부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친환경차 선택지로서 FCV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과 유럽의 대기업이 손을 잡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일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도요타는 인증 부정 문제로 추가정지 처분을 받았던 세계 차종에 대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약 3개월 만입니다. 원래 2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반도체 추가 통제 시 보복을 하겠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요타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듯한데요. 향후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해 만든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며 반도체 왕국 재건을 꿈꿨던 인텔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 충격이 라피더스에도 향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 방안이 가장 주목되고 있죠. 라피더스도 인텔처럼 첨단 파운드리 개발과 양산을 준비해왔어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 매각 소식에 따른 불안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 반도체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본 기술자까지 부르고 또 핵심 기술은 미국의 IBM, 유럽 아이맥과 기술 제휴를 맺을 만큼 의욕적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때 반도체 공룡이었던 인텔의 파운드리 자초 위기는 아직 신생인 라피더스의 비관적인 분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도요타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BMW와 수소차 동맹을 맺기로 한 데 이어 테슬라처럼 전기차 생산에 기가캐스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가캐스트 기술은 전기차를 통째로 찍어내서 초대량 생산에 용이한데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테슬라 등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도요타는 2026년에 출시할 차세대 렉서스 전기차부터 기가캐스트로 생산할 방침인데요. 도요타 외에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기가캐스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전기 소식입니다. 미쓰비시는 대만 TSMC가 자리 잡고 있는 규수에 전력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롬과 함께 투자하는데 총 4천억 엔 규모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는 칩으로 가전부터 전기차, 또 송배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미쓰비시는 기존 TSMC의 구마모토 공장 근처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을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용 전력 반도체 신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 근처에 있는 ICC 공장에서도 150mm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에 전력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2023년 대비 2.4배인 7조 7,75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일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불어나다 보니까 손발이 묶여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금융당국이 은행들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상반기 금년에도 뭐 시중은행들 사상 최대 수준의 이자 수익 내면서 또 실적 좋았고요. 네. 뭐 그렇게 그러면 또 늘 나오는 시중의 평가는 뭐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은행은 또 이자 장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그 가계대출 규모가 네. 늘어도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올리고 있다? 네,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상반기에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이 자그마치 29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런 수익 증가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은 조용히 웃고 있겠지만 네. 서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자가 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도 더 이상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을 제한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현재 다른 방안으로 대출 제한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더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시중은행의 논리가 자기들이 대출 금리를 높인 이유가 네. 너무 급증하는 이 맞습니다. 가계 부채가 걱정스러워서 네, 맞습니다. 대출 좀 너무 급하게 늘지 말라고 대출 금리를 높였다. 이게 은행의 논리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 대출 금리를 올리면 그 해당 은행으로는 고객이 몰리지 않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가라. 뭐 이런 뜻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은행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경기하듯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출 금리 암만 높아도 오죽하면 사채 필요하신 쓰러가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영화에 쓰셔야 보면 되니까. 무슨 뭐 끔찍한 상황까지 겪어야 되고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네. 우리 시중은행들의 깊은 뜻이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수익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좀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그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그 계획보다 초과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해 주택 매매가 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예. 작년, 재작년에 약간 주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줄어든 것을 인지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초과를 했는데요. 8월에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뭐 7조 이상 증가를 해서 42개월 동안의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뭐 이제 LTV를 완화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 대출이 좀 많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를 사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매매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실적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1조 8천억 원 이상 초과를 했고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요, 사실 7월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7월에 거래를 하게 되면 주택을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금이 보통 더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잔금, 역시 12월 잔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대출 긴급하게 축소를 한다거나 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부분이 워낙에 이 규제 내지는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하니까 맞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분양을 받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열든 네. 뭐 학자금을 뭘 하든 간에 대출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아서 계획을 이 정도 이자로 해서 네. 언제까지 갚아 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렇죠. 그걸로 해서 뭘 다 결정을 하는데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그러면 지금 좋아요. 금융당국이 그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네.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라 하니까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네. 아니면 한도를 축소한다. 네. 지금 이쪽인가요 방향이? 예, 맞습니다. 일단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도록 뭔가 자꾸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LTV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를 줄인다거나 해서 전 은행이 똑같은 규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고객들이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규제를 자기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은행마다 모두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이제 뭐 하나은행 갔더니 되고, 뭐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신한은행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고객들이 이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잔금이 가까운 분들은 괜찮아요. 뭐 9월, 10월 예.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2월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금 계획 다 세우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12월 잔금이 갑자기 뭔가 제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출 신청도 할 수 없고 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가계대출 제한을 지금 현재는 두고 있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계속해서 추가 제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단 KB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이 다주택자들은 뭐 거의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같은 경우 뭐 MCI, MCG를 줄이고 있어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은행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내지는 즉시 뭐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계열의 보험사들이 네.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부터 중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SR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DSR이라고 하면 원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예, 근데 이거 원래 적용이 됐던 건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거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에 약간의 이제 제한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딱 듣기에도 네. 이렇게 왠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실수요자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전세를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갭 투자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네. 지금 전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에 대해서 그 집의 전세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전세 대출 제한을 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은 당연히 전세 대출 되는 줄 알고 그 집의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DSR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세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전세 대출은 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보증공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전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DSR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거나 뭐 이런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이 원하시는 한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럼 선택지는 월세. 당연히 맞습니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월세가 전세 대출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DSR을 뭐 적용을 이게 참 양쪽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네,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니까 DSR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도 정민 씨가 해주세요. 저 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네. 정부가 좀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좀 부채를 키워왔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있잖아요, LTV. 네. 이 규제도 완화하고 이제 50년 만기 상품도 내놨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실수요자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대출 받으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상품도 많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필요해 하신 분들이 예. 정말 많아요.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다 그런데 레버리지. 예. 이제 그게 완화가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나도 네. 이제 내 집 사실 모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50년 만기 상품은요 사실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던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에서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따라 했던 거죠. 따라서 원래는 30년 상품에서 35년까지 늘렸다가 22년 5월에 만기 40년 상품까지 늘렸었는데 정부에서 50년 상품을 딱 출시를 하니까 은행도 50년 상품을 출시를 하자. 그래서 2023년 7월인 작년에 50년 상품이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50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50년으로 이렇게 만기를 늘리게 되면 좋은 게 DSR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제 앞다퉈서 또 50년 상품으로 전부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50년 상품이 그래서 점점 없어졌고요. 그래서 50년 상품은 사실 저번 달까지 그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만 50년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년 상품이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은행 상품에서는 만기 30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은행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대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만기 30년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0년 상품이었는데 만기 30년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축소를 하고 있어요. 만기 30년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30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대출 계획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가 진짜 2021년 8월이었던가요? 그때 네. 가계대출 중단 사태 네. 뭐 이런 게 또 다시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싶은 우려도 등장하던데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때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갑자기 농협은행에서 예. 가계대출 전부 중단. 이게 초유의 사태였어요. 은행이 그냥 셧다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은행에서 다 흡수를 했어요. 특히 신한은행에서 초반에 많이 못했기 정말 때문에. 황당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계속해서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저희 제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아하. 네, 1억 2천 날리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큰일이다. 뭐 매일 잠이 안 온다. 예. 네,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뭐 완전 중단은 아니어도 뭐 네. 조금씩 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당연히 피해자가 서민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내년이 되면 네네. 내년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매년 네네. 그래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다시 2,590선까지 내려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 많이 떨어지잖아요.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저가 매수를 당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장 끝까지 봐야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